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재 20K까지 횡보를 하면서 정말 영차 바닥을 찍고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겨울을 논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약세는 건전한 조정을 받고 있다는 의견이 시장에 지배적인데요. 이번 주에는 또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죠. 5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 체크해 가시면서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새롭게 스튜디오를 바꿔봤는데요. 오늘 1부는 비트필승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필승! 비트필승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경제 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일단 현재 비트코인 동향 자체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현재 이제 주말 선상까지는 단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봤는데 현재 오늘 기점 분기점으로서 오늘 이제 과대 낙폭을 보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내외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과대 낙폭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다시 조정세에 힘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 우상향 시점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현재 시황적인 부분보다도 이제 비트코인의 차트적 기술적인 분석이 더욱더 중요한 요점을 요한다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가시면서 좋은 정보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코인 소식 같이 비트필승님과 볼 텐데요. 저와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미국 뉴욕 출신 현대미술가 톰 삭스가 로켓 팩토리 페인팅 전시 개막을 기념해서 27개 NFT 토큰을 로켓을 또 서울 문화비축 기지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트필승님, NFT가 이렇게 서울에서 또 로켓 발사까지 할 정도로 조금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NFT적인 부분은 현재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NFT나 메타버스와 같은 P2E 섹터와 같은 이제 기술적인 분야를 이제 접목시켰다라고만 하더라도 엄청난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한가를 갈 정도로 엄청난 이슈가 많은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사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시장 자체가 수요도가 이제 저하된 상황에서 개별적인 NFT로 인해서 가격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NFT 자체가 지금 현재 아예 신뢰도가 저조해져서 NFT 섹터 자체가 죽어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NFT는 P2E 섹터 그리고 메타버스에 연관된 섹터로서 세 가지가 한 묶음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특히 알트들에 대한 수요도가 더욱더 비트보다도 더욱더 거래 대금이 안 터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개별적 이슈로 강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 있는 NFT 섹터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께서 CBDC 국가로서 반드시 탐구해야 한다. 의회에 권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디지털 화폐에 대한 수요가 또 많아지면서 이렇게 파월 의장님께서 계속해서 규제를 말하고 있어요. 네, 이제 CBDC는 저는 이제 현재 이제 화폐 개혁 시대에 도래함으로써 정말 중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암호화폐 시장, 그러니까 여러 투자 관점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CBDC 관련돼서 이제 규제가 생긴다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거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의 악재로서 가격적인 시점을 조금 낮출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우상향이다. CBDC는 제가 기존에 예측을 했었는데 이제 연결고리 지점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각광받고, 그로 인해서 이제 디파이, 덱스 이런 탈중앙화적인 부분이 요소가 이제 수요도가 급증함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현재 스테이블 코인 모두 다 아시다시피 루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저조해졌죠. 신뢰도가. 그래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인용이 될지 중간 다리 역할을 할지 수행해낼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어찌됐건 CBDC가 수면상에 드러나고 활용도가 현재 중국에서만 보더라도 중국의 인구의 5분의 1 정도 수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플을 다운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요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한 4년 내지 5년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정도까지 기간은 어찌됐건 이제 CBDC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도 대체 수단으로서 그 다음에 암호화폐 수요도가 올라갈 전망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CBDC 이슈에 관련돼서
적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이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CBDC가 또 암호화폐와 다른 점은 어떤 게 또 다르게 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탈중앙화냐 아니면은 이제 중앙 체제 시스템에 현재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냐라고 알 수 있겠는데, 이제 뭐 CBDC는 말 그대로 투자 상품은 전혀 아닙니다. 투자 가치도 없고 자산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화폐일 뿐. 현재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화폐라고 하시면 이제 종이화폐, 동전화폐 생각하시듯이 향후 몇 년 뒤에는 이제 화폐의 개념 자체가 이제 디지털화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자산적인 부분, 그러니까 상품 개념까지 덮여진 게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고, CBDC는 말 그대로 그냥 화폐의 개념일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분간이 확실하게 지어질 것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비트필스님께서 또 CBDC와 암호화폐 차이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코인플렉스에서 자금 출금을 동결했습니다. 거래처와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죠. 또 바벨 파이낸스랑 같이 이번에 코인플렉스까지 이렇게 자금 출금을 동결을 했어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뭐 현재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 보면, 이제 극단적인 시장 상향 그리고 거래 이제 상대방에 대해 이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금 출금을 막은 상황입니다. 이걸 봤을 때 저는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에 뛰어드신 여러분들, 투자자들, 시청자분들께서는 어쨌든 탈중앙화적인 부분이 메리트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중앙체제, 나라나 은행에 대한 이런 정부 제재에 벗어나서 그런 탈중앙적인 부분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신뢰성을 입히면서 시장이 뛰어든 것인데, 이런 부분이 바로 CEX, DEX의 큰 차이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CEX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제 업비트나 빗썸 뭐 이런 걸 그러니까 중앙화된 거래소를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이런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어떤 코인에 대한 문제가 있건 없건에 떠나서 자신들의 주관적인, 객관적인 태도도 아니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입출금을 막는다. 그 말은즉슨 어떻게 됐냐? 기존에 우리가 중앙체제를 벗어났는데 어떤 또 다른, 우리가 탈중앙화 되더라도 어떤 개인 집단 혹은 어떤 이익을 보이기 위한 어떤 집단에 의해서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투자할 관점이 있어서 CEX의 부분,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단점적인, 장점이자 단점적인 부분도 우리가 꼭 체크해 봐야 될 이슈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또 같이 보겠습니다. 네, 솔라나가 내년 초 자체 스마트폰 사과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모바일 기반 생태계를 연다고 하는데요. 또 솔라나가 이번 연도에 또 많이 올랐다가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했잖아요. 또 이런 호재 소식이 나중에 상승할 때 또 괜찮은 또 호재 여력이 되는지요? 네, 분명히 이러한 호재는 이제 개별적 이슈로 강한 호재는 맞습니다. 보편화되고 조금 상용화될 수 있는 호재는 맞는데, 지금 시점 자체가 비트 동향이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알려드렸죠. 우리가 알트에 있어서 한정적인 호재만 보고 알트에 대한 차트적인 한정적인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비트의 동향을 파악하고 나서 장기적인 우상향이 보일 시점에 그때 호재로서 입혀지는 것이지, 비트는 하방을 하고 지금 투자 관점 자체가 수요도가 저조해진 상황에서 알트에 관련된 어떤 호재로 인해서 그 알트만 올라간다? 저는 매우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암호화폐, 이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알트코인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점, 그러니까 현재 신뢰도 저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서 우상향할 시점에 이런 호재를 눈여겨보시는 거지, 호재가 났다라고 해서 그때 시점에서 타셨다가는 다시 한번 또 물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코인 소식 비트필승님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와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같이 시장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1부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 썰전의 주제는요, 바로 장기적으로 볼 섹터 메타버스에 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비트필승님과 저랑 같이 얘기 나눠볼 건데요. 준비되셨나요? 네네, 네. 이제 메타버스 혹시 관심 많으신가요? 네, 저도 메타버스에 좀 관심이 있고, 네, 그쵸. 여러 이제 개 투자를 하고도 네.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우리가 많이 아시는 분들이 하나의 섹터 중 하나다. 이제 디파이 섹터 중에 하나, 섹터도 이제 디파이, P2E, 무브 투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안에 하나의 섹터다라고 인지하고 계신데, 저는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정말 이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섹터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현재 정부 정책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우리 여러분들 스타트업 진행을 할 때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 지원도 분야가 나눠지는데, 실제로 NFT나 메타버스에 관련돼서도 지원을 따로 분야를 해주는 것만큼 그만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산업 분야다. 하나의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메타버스 중에서 대장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당연히 알죠. 엑시 인피니티가 메타버스 또 대장 종목 아닐까요? 네. 저는 대장 종목은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라고 정말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P2E 섹터도 현재 P2E 섹터 중에서 이제 엑시 인피니티도 토지 관련돼서 지금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메타버스적인 부분도 인용되고 있는 부분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 각광받고 있고 눈여겨보는 시점 맞는데 현재 이제 어찌됐건 이제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가 가장 이제 대장주의 역할을 맡는데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대체될 만한 코인의 종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될 만한 생태계, 수면상에 드러난 어떠한 다른 플랫폼이 있지 않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만큼 그 안에 메타버스가 성장해 갈수록 각광받을 두 코인 종목이 맞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향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표를 삼으면서 장기적인 투자를 관점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저는 만약 대체될 만한 플랫폼이 있다 혹은 다른 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샌드박스와 디센이 아니라는 점 꼭 인지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꼬르 디센이냐 샌박이냐 이렇게 인지하시면서 들으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우려 차원에서 설명을 들어본 거고 일단 가장 유명한 건 페이스북이 이름을 리브랜딩을 했었는데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라고 이름을 바뀌었죠. 그 이유는 그리고 창시자가 이제 자기는 삼성을 지지한다, 삼성폰을 지지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왜 이게 메타버스에 어떠한 연결고리 지점이 있냐라고 설명을 드려본다면 애플에서는 기존에 미국에 이제 있는 이제 애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개인정보 추적 금지 방침을 내림과에 따라서 현재 이제 데이터적인 기반 광고 사업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삼성을 지지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 단독적인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메타버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회사를 쓰는 이제 오큘러스라고 해서 이제 VR 산업적인 부분도 현재 생태계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다들 각자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앵커님께 여쭤보면은 메타버스가 어떤 산업 분야에 어떻게 입혀질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네, 저는 어떤 걸 봤냐면 인터넷에서 뭐 취업 박람회나 이런 것도 메타버스로 같이 기업들이 여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SK나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쪽에서 지금 메타버스 쪽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제 공연 그리고 뭐 공연이나 어떤 박람회 실질적으로 막 이용하고 있어요. 메타버스도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그 네 가지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특히 지금같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창 또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그러니까 자택근무 진행을 하기도 하고 학교도 이제 나가지 않으면서 집에서 교육을 듣는 것처럼 그 교육 산업 분야 관련돼서 막 상한 까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바타를 이용해서 혹은 그 메타버스 가상 세계를 이용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도 있겠고 최근에 이제 있을 실질적인 사례를 들여본다면 교육적인 공연, 박람회 이런 게 있겠고 거기에다 저는 추가적으로 뭐냐면 이제 의료 산업 분야가 각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는 이제 메타버스 가상세계가 실현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뭐 인종차별이라던가 이제 신체적인 어떠한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도 다들 이제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 기술력이 구현해 내려고 한다면 더불어서 이제 뭐 VR 같은 산업 그리고 이제 그래픽 그리고 컴퓨터 여러 가지가 받쳐주고 또 오감, 체감을 그러니까 실질적인 요소로 그러니까 가상 세계가 아니라 실질로 착각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유체 이탈 실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산업 분야가 접목돼야지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산업이 되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 건 P2E 섹터가 접목이 된다. 한마디로 게임이 접목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경제 활동이 일어난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 가상 세계 안에서 토지도 구매하고 그 토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광고를 내비칠 수도 있겠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게임을 비롯한 어떤 산업 분야가 있을 수 있겠죠. 그 가상 세계 안에서도 수요와 공급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메타버스가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정말 장기적으로 커질 전망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뭐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양자 컴퓨터라고 생각을 해요.
양자 컴퓨터 사이트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재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어떤 주식 상품, 이제 우리 주식 기업들은 많은데 현재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 패권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한다면 이제 양자 컴퓨터의 패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선점을 누가 하냐라고 생각이 들여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양자 컴퓨터가 뭐 이제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이 제일 발빨리 일어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려점이 있습니다. 우려점이 있는데 일단 일반 컴퓨터,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서는 저도 컴퓨터 잘 몰라요. 컴퓨터 안에서는 0과 1 이거를 비트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일반적인 컴퓨터는 0과 혹은 0 아니면 1인 이제 신호를 우리가 내비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양자 컴퓨터는 동시에 가능합니다. 0과 1이 아닌 0과 1이 같이 존재할 수 있는 이 비트가 있다. 이걸 퀀텀 비트라고 하고 즉 이제 Q 비트라고도 우리가 줄임말로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들어본다면 현재 우리가 아무리 좋은 컴퓨터,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 쓰고 있는 이런 컴퓨터들은 이제 한 명이 어떠한 이제 한 명이서 문제점을 해결해내려고 찾아간다라고 한다면 현재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려고 선상을 찾아간다. 그만큼 속도가 엄청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속도가 빠르다. 양자 컴퓨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들어봤는데 또 구글과 IBM에서 이번에 양자 컴퓨터 개발에 성공을 했다는 소식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비트코인의 코드가 뭐 해킹이 된다, 채굴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개발이 성공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것일까요? 그 부분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 여러분 다 해킹 당합니다. 뭐 비트코인도 해킹 지금 암호화폐 전문가가 암호화폐가 지금 해킹 당한다고 해서 뭐 좋은 말은 아닌데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걱정하실 게 아닌 게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이런 은행, 뭐 정부 모든 정보가 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존재하는 모든 암호화폐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화되어 있는 우리 이제 정보에 있어서 방어할 수 있는 지금 기술력은 없습니다. 물론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려고 한다면 1년, 2년 이렇게 걸리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용화 되려고 그러니까 만들어지기 전에도 또 이제 실질적으로 수면상에 드러나기 전에는 아마 뭐 중국이 될지 뭐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고 뭐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알 수 없겠지만 만들자마자 수면상의 발표 그러니까 드러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있을 정보를 다 빼고 나서 그 다음에 발표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선점하고 나서는 이제 아마 아까 우리가 CBDC를 말씀드렸을 때도 이 화폐에 대한 패권 전쟁이 일어났다. 선점을 누가 하냐, 상용을 누가 시키냐, 기축통화의 달러를 현재 자리매김을 누가 할 것이냐라고 했던 것처럼 아마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마 양자 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는 패권 전쟁은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꼭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암호화폐 자체가 이제 끝난다, 나중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용되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점이 있냐? 단순히 연산 능력이 빨라진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도로를 까는데 신호등을 분별하겠죠. 우리가 뭐 서울에서 뭐 경기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데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를 계산을 이뤄낼 겁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연산은 가능하나 실질적인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컴퓨터로 10,000년이 걸릴 계산을 이제 불과 몇 분 선상 안에 끝낼 수 있는 수준이다. 그 말은즉슨 우리 실생활을 모든 걸 엄청나게 편하게 읽어내질 것이다 라는 점을 인지하시면서 메타버스와 양자 컴퓨터 그리고 주식 현재 모든 경제 상황에 양자 컴퓨터를 꼭 이용하시면서 투자 관점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네. 이렇게 오늘 비트필승님께서 또 메타버스와 뭐 디지털 패권 전쟁 때문에 일어난 또 양자 컴퓨터까지 이슈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주식시장으로 잠깐 얘기를 하자면요. 메타버스가 너무너무 핫해져서 주식시장에서도 메타버스 ETF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고점 대비 한 50% 이상 떨어진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거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진 건 아닐까 시청자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해요. 잘 짚었어요. 그 왜 지금 메타버스에 관련됐다가 뭐 NFT도 마찬가지요. 엄청난 주가도 하락을 하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 메타버스에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 여러분 빨간불 켜는 종목 중에서 우리 메타버스 산업 그러니까 주봉선상에서도 일봉선상, 월봉선상에도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이제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전체적인 암호화폐 신뢰도가 저조해져 있는 상황에서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과 다르게 이제 가치주, 실적주가 나뉘질 않죠. 대부분이 다 이제 미래지향적인 전망이 두드러진 섹터이다 보니까 실질적 매출을 읽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메타버스 대장이라고 해봤자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보시면 각광받는 그 기업들 보시면 실제로 눈에 보여주는 매출액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정말 다른 미래지향적인 코인들 세계에서도 가장 미래지향적이라서 그래서 지금 힘을 많이 쓰질 못하고 있다. 그래서 끝났다. 이제 반등 주기 힘들다.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 이젠 지지부진하다. 이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트코인이 우상향하고 다시 신뢰성이 입혀나가고 투자 수요도 자체가 다시 증가한다. 그러면 또 다시 이제 후발주자로서 메타버스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으로서 적금식으로 모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메타버스가 각광받고 좋은 섹터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뭐 이제 장기적 이제 투자 관점에 좋은 섹터다라고 설명 들어볼 때 가장 먼저 올라간다, 가장 많은 큰 수익률을 안긴다라는 관점보다도 이제 우리가 비교적 다른 섹터에 비해서 비교적 차근차근 모아갈 수 있는 이제 미래 전망이 두터운 섹터인 것이 바로 메타버스라서 오늘 가지고 온 겁니다. 네, 오늘 필승님과 함께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횡보하고 있죠, 비트코인이. 이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뭐 현재 관점에서도 만약에 나는 단타 이용을 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관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이제 비트코인 동향을 정말 잘 맞췄어요. 스윙적인 관점 및 단기적인 관점도 정말 잘 맞췄는데 이번 주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저번 주 주말 선상 양봉 흐름세 유지된다고 했으니까 오늘 기점으로 과대낙폭을 보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이너스 1% 내외의 하락률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다시 적어도 요번 주 안에 2,900선에서 3,000선까지 다다르는 모습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도 지금 짧은 포지션을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하루 중에 5% 내지 6% 강한 상승세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날 내가 어떤 짧은 포지션 단타 종목을 들어갔잖아요. 그럼 나오셔야 됩니다. 그날은. 왜냐면 조정세가 나와줄 수밖에 없고 지금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박스권의 상단치 2,900선 이 3,000선 가까이 올라갈 힘을 보일 것인데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급진적인 상승으로 올라갈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폭만 키웁니다. 그래서 저는 점진적인 우상향을 바라지 급진적인 상향을 바라지 않고 현재 아직까지도 2,900 후반대까지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을 시장 방향성을 가져가시면서 이제 짧은 단타적인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용이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런 횡보장에서 비트필승님께서는 조금 단타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아침장에서 오늘 엔진이랑 또 진리카, 샌드박스 같은 메타버스 관련주가 조금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오늘 또 호재가 있었는지요? 네. 지금 뭐 오늘 뭐 저는 아침장에서 스캘핑 관점으로 스택스 종목을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침장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동향 자체는 오히려 이제 음봉 전환되면서 약세장 느낌, 그러니까 약세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알트들에 대한 수급이 정말 조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택스 같은 경우에 오늘 603원 지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뭐 이제 보시면 603원, 오늘 맞네요. 603원이 최고점이었는데 정말 한 틱 차이도 안 틀리고 603원이 최고점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스캐핑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른 종목들 진리카라던가 이가 지금 대체적으로 특징적인 상승 여력을 보였던 종목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다들 똑같은 흐름 보일 겁니다. 주봉선상에서 단기적 이평선상에서 캔들의 모양들이 다들 비슷할 건데 거기서 차이점을 두고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 뭐냐면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스캘핑이나 오버나인용 관점의 단타를 접근하실 때도
충분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는 힘 있는 종목을 발굴하시는 데 매우 용이한 것이 현재는 거래대금을 이용하셔라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트필승님, 이런 장에서 지금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보통은 차트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접근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지금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100이면 100%는 아닙니다. 네, 100이면 90 이상은 지금 어떠한 개별적인 호재 전혀 힘은 없고요. 물론 명분을 삼아서 올릴 수는 있겠지만 거의 다 지금 차트적인 이제 힘을 보고 그러니까 올라갈 여력이 다분합니다. 단순히 단기적 이평선이 유지해줬다. 지금 비트가 지지부진하는데 단기적 이평선 내외로 이제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그 이평선의 분기점만 볼 시점이 아니라 현재는 단기적 이평선에 오히려 이탈하더라도 강력한 거래대금이 동반되면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면 그 종목이 몇 초 선상 안에 혹은 하루 이틀 선상 안에서 상승 여력을 보일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다분합니다. 이거는 뭐 아무 데서나 알려드리는 건 아닌데 좋은 정보를 알려드려 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비트 동향까지 살펴주셨는데요. 비트필승님이 말해주신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시면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